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례부터 시작되는데 범은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예는 예를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범자도 있지만 모범이란 뜻의 범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그리고 바뀔 변자까지 하겠습니다. 범례에서 범은 평범하다 할 때의 범자입니다. 즉 무릇, 대개, 대강, 보통 이런 뜻이죠. 예는 예를 들면 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첫머리에 책의 내용 그리고 사용법 등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범례입니다. 평범하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범부 평범한 치압이다. 이건 남편이란 뜻이죠. 부부라고 할 때 쓰는 그 남편 부자입니다. 이 범부를 평범한 남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데 이 필자도 자주 씁니다. 필부하면 평범한 남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범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범인도 있죠. 죄를 짓는 것이 범이죠. 범인.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어 낱말에는 동음, 이의 어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범인이죠. 강도가 강도를 터는 모습이네요. 방화범 하면 이 방자는 놓을 방자입니다. 오른쪽에 이것은 손이죠.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방학, 방생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낱말입니다. 화는 불화자죠. 그래서 불을 지르는 범인이 방화범입니다. 그런데 이 범이란 뜻으로 그 중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장삼이사. 자, 중국에는 가장 많은 성이 장씨와 이씨랍니다. 그래서 3명의 장씨와 4명의 이씨. 그래서 장삼이사라고 하는 것은 흔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또 갑남을려,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라고 할 때 갑을인데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평범한 남녀를 얘기할 때는 갑남을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는 이건 보통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수탉이 먼저 다리를 건너고 있죠. 외나무 다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솔은 인솔하다라고 할 때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끌 솔. 어디에서? 앞에서. 따를 숫자고 범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범자입니다. 그런데 본뜨다. 자, 이게 뭐죠? 많이 봤죠? 치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를 본뜬 겁니까? 이빨을 본뜬 겁니까? 이건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빨은 동물의 것을 얘기할 때 이빨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목, 동물은 모가지, 사람은 머리, 동물은 대가리.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사람이냐 아니냐 격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대조가 되는 낱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의 경우에도 손모가지.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들은 나쁜 짓이죠. 동물 같은 짓이기 때문에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인다. 복이라는 건 이해죠. 본보기를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벌백계. 한 사람을 처벌을 해서 100사람에게 경계를 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벌백계하는 것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본받다. 자, 이거 중국의 만화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은 금지를 나타내죠. 물론 논할 필요도 없이. 답은 밟을 답자예요. 답사, 답습. 어른이 이렇게 하니까 애도 밟지 말라고 하는데 잔디 밟지 마시오인데 어른이 이렇게 하니까 애도 따라하는 거죠. 이런 게 본받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이런 건 나쁜 일을 본받는 거죠. 우리는 다산정약용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 때의 대학자인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다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귀향을 여러 차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민심설이든가 이런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 다산정약용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참 선비의 학문은 선비가 학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 살림을 넉넉히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른이 아니라 이런 어른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런 택시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서울 모범 이렇게 써 있죠? 모범 택시죠. 기본 요금이 택시 요금이 보통 택시에 비해서 비싸요. 이런 것들은 모범 택시라고 하는데 그럼 비싼 게 모범 택시냐? 아니죠.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며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그리고 승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택시가 모범 택시입니다. 그래서 모범생이라고 할 때 생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모범생이에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학생,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 시범,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권도 시범 그런 게 있죠. 본을, 모범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규범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규는 규칙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라는 건 뭐냐?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 또는 조정해서 원만한 사회, 밝은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드는 목적이 규범인데 그 규범에는 어떤 게 있느냐? 법률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즉 종교에서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할 때는 이 글자가 앞뒤가 바뀌면 습관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굳어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관습은 사회적으로 굳어진 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습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굳어진 과정을 지나서 형성된 것이 관습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모범이란 낱말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낱말이 모의입니다. 모의 뜻이 뭐죠? 본이죠, 본. 그리고 의는
물을 의자 왼쪽에 손이 들어가서 손으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낼 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그 전에 학력고사 전에 그런 형태를 흉내내서 보는 시험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 재판도 있죠. 모의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는 본, 틀이란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흉내낼 의자와 관련해서 자, 이게 물을 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뒤에 사, 이것은 품사란 뜻입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뭐가 있죠? 보통 국어 시간에도 기사를 작성할 때 OW1H란 말을 씁니다. 5가지 W, who, what, when 이런 것들. 그리고 1H, H는 how. 그래서 이 OW1H는 기사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있죠. 죽을 사자. 그럼 이 의문사는 뭡니까?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의문사예요. 의는 물을 의자죠.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 정말일까? 이것이 의심이죠. 근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혹시 그놈이 범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혹은 혹시란 뜻입니다. 의혹을 갖는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것이 질의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대정부 질의죠. 그 다음 용의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은 얼굴입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에다 또는 나무 판대기 위에다가 뭐를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이라고 합니다. 방. 그래서 TV 드라마에 나온 거, 이 얼굴을 한 광대가, 광대, 옛날 광대패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예인이긴 하지만 옛날엔 다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광대. 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님 행세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붙여갖고 범인을 공개 수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의심을 갖는 자, 죄인이라고 범인이라고 의심을 갖는 자가 바로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용의자라고 할 때는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얼굴 용자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이 있죠. 미용실 얼굴 용자입니다. 그 다음 낙방을 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고 나면 장원급제 누구 이렇게 급제자 누구 이렇게 쭉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 방에 이름이 없어요. 떨어질 낙자죠. 미끄러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낙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자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체포해서 데려가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알리바이가 있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무혐의. 혐은 혐오한다,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싫지만 범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의심을 갖는 것. 이것이 혐의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무혐의가 붙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없을 때 무혐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네. 그럼 뭐가 돼요? 피는 입을 피자입니다. 의심을 받는 자. 범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피의자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엔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죄가 없으면 석방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기소. 그 다음 회의적이다 라고 하는데 회는 품을 회자입니다. 품을 회. 고등학교에서는 회귤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귤을 품에 간직해서 어머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 효심. 그래서 회귤고사라고 얘기하는데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의심을 품는다, 의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우, 나는 회의적이야. 잘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역시 동음이의어 이 회의와 의심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 이 회의와는 다르죠. 자, 이것도 역시 그 영어로는 suspect라고 하는데 용의자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용의자. 그 다음 이 의자가 나왔으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낱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다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의성어, 성이 뭐죠? 소리성,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개가 멍멍 짖는다. 멍멍은 실제로 개가 멍멍하고 짖습니까? 그런 소리 내는 개는 없어요. 바람에 문이 꽝 닫혔다. 꽝이라고 닫히는 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기 때문에 이것을 의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꿀꺽 삼키다. 자, 그 다음에 의태어. 이 태는 태도입니다. 동작이에요. 동작. 그래서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 그래서 모습, 동작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기를 꿀꺽 삼키다. 꿀꺽. 의태어죠. 그런데 같은 꿀꺽인데 왜 하나는 의성어고 하나는 의태어야? 의성어냐 의태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계속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꿀꺽꿀꺽 소리가 좀 나죠?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는 이 꿀꺽은 의성어고, 근데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삼킬 때 한꺼번에 삼킬 때 꿀꺽 소리 납니까? 안 나죠. 이것은 한꺼번에 삼키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때는 의태어가 됩니다. 그 다음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라고 하지만 수사법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 은유법, 비유법 이런 것들이 수사법이죠. 그때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법은 뭐냐? 사람을 흉내냈네. 그럼 흉내낸 주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 또는 새가 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할 때 의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새가 노래를 합니까? 아니죠. 새가 웁니까?
새는 노래하거나 우는 그런 고등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새가 소리를 내는 것은 까치 같은 경우는 까깍. 까치는 단체 생활합니다.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위험한 놈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가족에게 깍깍 소리를 내가지고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노래와는 전혀 무관해요. 또는 그 새가 노래한다라고 할 때 그 소리 내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슬플 때는 새가 어쩌고저쩌고 울고 있으면 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가 보다라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는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먹이를 찾아서 동료를 부르거나 뭐 동물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아니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소리 낼 뿐이에요. 노래한다라든가 운다. 그런 동작을 하려면 고등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두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활유법. 유는 비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활유법은 뭐냐? 활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생물이죠.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때 그것을 활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침없이 내달리는 바람. 말도 내달릴 수 있죠. 그래서 말은 내달릴 수 있는데 바람이 이게 생물입니까? 바람은 기압 차이 때문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 자연현상이지 생물처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 가는 것, 즉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라고 할 때 원은 뭐냐? 원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벼슬아치가 중간에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원입니다. 그래서 조치원, 사리원 이런 원자가 들어가는 지명들은 다 옛날에 그러한 관리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을 다루는 곳에서도 역시 원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한자가 복잡하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요 색깔을 이것은 해태란 뜻입니다. 해태가 뭔데? 광화문 앞에 가봤나요? 양쪽에 광화문 양쪽에 해태가 있죠? 이것이 해태입니다. 원래는 이 해태에다 그 다음에 법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한자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요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써서 이게 법이다 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해태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해치라고 한답니다. 해치. 돼지처럼 생겨서 해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치는 선악과 시비, 옳을 시 그를 비죠. 왜 시비 걸어? 그 시비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태는 자 옛날엔 이렇게도 그렸습니다. 이거는 조각이고 이것은 수를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 해태는 머리나 뿔로 그 죄 있는 자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태는
시력이 매우 나쁘답니다. 자, 이게 서양의 동상이죠. 정의 여신이에요. 지금 여기에 천청을 저울대를 들고 있죠. 즉 죄의 무게를 따져보는 것이고 손에 칼을 들고 처벌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눈을 가렸어요. 왜 눈을 가렸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감정이 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혜태는 앞을 잘 못 본답니다. 시력이 매우 나쁘대요. 즉 정에 끌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헌부가 있었어요. 헌은 헌법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즉 법이라는 뜻이죠. 이 사헌부 관원들은 흉배, 자, 이런 것을 앞 뒤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가슴 흉자고 배는 등배자입니다. 가슴과 등에 하나씩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사헌부에서는 이 혜태를 흉배로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화문 앞에는 왜 이 혜태를 세웠느냐, 두 마리를 세웠느냐? 이것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삼각산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있고 이렇게 산자락이 내려와서 이 안을 오목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런 형태를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배가 뭐예요? 등. 등에는 산을 등지고 왜? 산이 있어야 방어에 유리하니까.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한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배산, 뒤에는 산이 있고 임수, 그 옆에는 물이 흘러야 돼요. 이런 자리가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강 바로 건너면 뭐가 있어요?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은 화산입니다. 오행의 성질로는 불이에요. 관악산 가보셨나요? 관악산은 돌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산이 오행으로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산이에요. 계룡산 같은 경우는 산에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산은 수산이라고 해요. 수산, 물수자를 써서.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룡산으로 숨어들었어요. 왜? 전쟁은 불이잖아요. 그러면 불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물이지 않습니까? 물. 그래서 수산인 계룡산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악산의 화기가 한양을 덮쳐가지고 한양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를 세워가지고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 현판인데 남대문, 자 여기에 남대문이 있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아니라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현판을 세웠는데 이 현판 이전의 현판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불길의 모습이에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그래서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숭례문이라고 되어 있죠. 남쪽은 오덕으로 인의 예지신에서 남쪽은 예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해요. 그럼 동대문은 인입니다. 그래서 흥인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음양오행에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양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좌청룡. 자, 옛날에 방향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쪽으로 항상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럼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 좌가 동쪽이죠. 여기는 청룡이고 이게 낙산입니다. K-팝, 캐대헌, 여기에 낙산에 그 진웅과 누구랑 이렇게 그 밤에 만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곳이 바로 이 낙산입니다. 요 끝에 동대문이 있는 거예요. 흥인문. 그 다음 오른쪽은 백호, 인왕산이 백호입니다. 남주작, 남산타워가 있는 이곳이 주작이죠. 그리고 북쪽은 현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옛날 무덤들을 보면 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동서남북으로 그려놓고 가운데 황토를 깔고 그 위에다 관을 올립니다. 오행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신총이라고 하죠. 총의 뜻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을 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흉배를 좀 자세히 보면 이게 흉배라고 그랬죠. 가슴 흉 등배. 왕은 용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골룡포 또는 용포라고 하죠. 왕비는 봉황을 술을 놓습니다. 봉황 2마리. 왕자나 왕세자, 즉 왕의 자리를 이을 자와 대군, 대군은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대군이죠. 그럼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그냥 군입니다. 이 대군은 어떻게 하느냐? 기린을 술을 놓습니다. 기린은 목이 길고 몸에 비늘이 있는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그런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세자와 대군은 이렇게 기린을 술을 놓습니다. 원래 이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었는데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전설에 나오는 목이 길고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동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 붙여진 이름이 기린이에요. 원래 기린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 다음 문과는 학이 2마리, 무과는 용맹한 호랑이가 2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높은 벼슬아치는 2마리를 술을 놓은 옷을 입지만 낮은 벼슬아치는 학이나 호랑이가 그냥 1마리예요. 이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법단계설인데 단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계단이죠. 법도 위아래가 있다는 설은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니까 법단계설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법단계설은 어떻게 되냐?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이것은 국민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못합니다. 대통령은 못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와 이것을 합해서 법령이란 말을 써요. 법령.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뭐냐? 행정기관, 법원, 지자체 내부의 규정이에요. 이 규정의 뜻은 뭐냐?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내부 규정 줄여서 내규라고 합니다. 내규. 그거에 비해서 회사는
회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규라는 말을 씁니다. 사규. 근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여와 복희도입니다. 지금 여자인 여와가 손에 컴퍼스를 들고 있죠. 이 컴퍼스는 이거죠.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인 이 복희 씨는 손에 구부러진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곡척이라고 해요. 곡척. 척이 자죠. 그러니까 이 곡척은 지리도 재지만 중요한 건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직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척과 컴퍼스가 있으면 모든 도형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컴퍼스를 규라고 하고 이 곡척을 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이라고 해요. 이 여와 복희도를 보시면 지금 이것은 태양이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별자리들이에요. 별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와 복희도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인도 등에도 비슷한 신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선진 문화가 높은 문화가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가 그 아시아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하는 설화가 있는데 그것은 대홍수 설화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것을 반영하는 거냐? 기원전 1만 년 전쯤에 지구가 빙하기에서 즉 다 얼었던 데서 간빙기가 됩니다. 즉 지구의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북극과 남극을 제한 얼음이 전부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지브롤터를 해협을 거쳐 가지고 그것이 지중해를 거쳐서 흑해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그 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홍수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그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러한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법단계설에서는 위의 법이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즉 아래의 법은 위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법칙을 갖는 이유가 뭐냐?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권력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눠 놓는데 입법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행정부,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사법부, 판결할 수 있는 권리죠. 각각의 장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만들죠. 한 가지 더. 모든 사람이 국회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를 뽑아서 논의를 시키는, 대신 논의를 시키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뭐 20만 명당 1명 이런 식이죠.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 나누어서 견제를 해야 돼요. 나눌 뿐 설립, 나누어 서 있는 것, 즉 견제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은 대통령이 이쪽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합니다. 홀로 독,
재단할제, 즉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재판, 그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는 유럽에서 입헌 군주제가 등장합니다. 뭐죠? 군주이긴 한데, 왕이긴 한데 헌법을 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헌 군주제에서는, 지금의 입헌 군주제에서는 이 왕은 형식적으로 국방의 우두머리 그리고 외교를 담당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입헌 군주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은 사실은 허수아비죠.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그러면 정치를 하느냐, 진행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왕의 경우에는 수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외상, 상은 장관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기억하시죠? 세 나라의 외상이, 즉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우두머리가 수상인데 비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총리라고 부릅니다. 총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죠. 그런데 법치주의 전에 왕이 지멋대로 다 했어요. 그런 정치를 뭐라고 합니까? 전제 정치라고 합니다. 이 전은 오로지 혼자란 뜻이에요.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전제와 독재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화에서 변은 바뀔 변자죠. 이 화는 바뀔 화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는 것이 변화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불변이죠. 불변의 진리다. 가변이다.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변적이다. 또는 고속도로에서 가변 차선 있죠. 필요할 때는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 그래서 가변 차선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변경은 경이 다시경자예요. 다시 바꾸는 것이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변경한다, 바꾼다. 변수, 수는 함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나요? 예. x값이 바뀌면 y값도 바뀌죠. 그게 함수죠.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것, 즉 가변적인 요소,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미래의 변수가 된다.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변조, 음악에서 곡조가 바뀌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조에서 단조로 바뀐다든가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변조죠. 조는 곡조입니다. 변모하였다. 모는 용모, 얼굴과 모습입니다. 변신, 몸이 형태가 바뀌는 거죠. 변태, 그거 변태야. 태는 모습입니다. 의태어 조금 전에 했죠. 모습, 동작. 그래서 알에서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애벌레로.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고치로. 완전히 바뀌어요. 나비로. 이것이 변태입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에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런 말을 씁니다. 변형이라고 할 때 형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있죠. 형태가 바뀌는 것. 로봇가 자동차로. 변질,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변동, 변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변덕스럽다. 이것은 이랬다 저랬다 자주 변하는 성질이나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종, 이것은 종자입니다. 종류가 바뀌는 것.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는데
자, 변이에서 이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바뀔 때는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두 개였는데 눈이 세 개로 바뀌는 것. 이것은 유전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돌연변입니다. 그런데 변종은 뭐냐? 변이와 변종은 다르죠. 변이는 아이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인데 비해서 변종은 종류가 조금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의 경우도 세파드가 있고 불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종과 변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변종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집니다. 예를 들면 세파트와 불독이 교배해도 강아지가 나오죠? 그건 변종입니다. 근데 변이가 되면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앞에서 동물과 인간은 격이 다르다고 했죠. 사람은 동물은 이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하면 이것은 짐승의 새끼입니다. 사람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 한국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변혁. 혁은 혁명입니다. 옛날에 왕이 덕이 부족하여 도저히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쭉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명령. 왕 누구누구는 부덕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니 몇 날 몇 시에 처형하여라 하는 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혁은 가죽이에요. 가죽에 쓰여진 글의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윗대가리부터 싹 갈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변혁이에요. 혁명에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개혁은 고칠 개자예요.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만 고쳐서. 그래서 개혁은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자, 혁대. 가죽으로 된 띠죠. 혁대는 한자 혁띠는 띠가 고유어입니다. 그 다음 사변. 사변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이 사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봉변을 당하다. 봉은 만날 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고를 당하는 것. 이것이 봉변을 당하는 것이에요. 변칙적이다. 칙은 원칙이나 규칙이죠. 이것이 바뀌는 거니까 즉 어긋나는 것. 그래서 변칙 플레이. 어긋난 것이 변칙입니다. 그 다음 변천사. 천은 옮길 천자예요. 옮길 천. 그래서 어떻게 옮겨왔느냐 하는 기록이 변천사입니다. 자, 고려 개성에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죠. 그런데 개성은 고려의 기운이 남아있고 고려의 세력이 남아있어서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도는 우두머리 도. 도는 수도란 뜻이죠. 그래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가요. 그랬는데 한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그 농부한테 물어봤대요. 이 근처에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농부의 대답이 여기에서 10리를 더 가면 있다 그랬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리랍니다. 그래서 왕십리예요. 왕은 가다란 뜻이죠. 10리를 더 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 왕십리역 한양대에 있는 곳.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를 더 갔는데 그 심리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대략 4km쯤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여기서 광화문까지 4km인지. 예, 왕십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다리가 거의 삭아서 사람이 그 건너가기 좀 힘든 다리였대요. 그래서 삭은 다리, 썩은 다리. 그래서 이 다리가 있던 이 동네 이름이 사근동입니다. 지금 한양대 뒤쪽 동네 이름이 사근동인데 그것은 삭은 다리에서 온 말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입니다. 이렇게 쭉 변해온 역사, 이것이 변천사입니다. 오늘은 범자와 범자, 그리고 법, 그리고 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천도란 말은 기억해야 합니다. 천도.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과 병인양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간지를 하겠습니다. 늘 30분 이내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할 게 많다 보니까 매우 힘드네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